2019년 4월, 광주의 한 저수지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한 그 수면 아래에는 결코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참혹한 진실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떤 아이들에게 집이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이지만 어떤 아이들에게 집은 모든 빛이 사라지는 종착역이기도 하다. 차가운 물살이 조용히 일렁이던 그곳에서 아주 작고 가벼운 그림자 하나가 우연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누구의 따뜻한 시선도 받지 못한 채 깊고 어두운 심연 속으로 침잠해버린 12살의 어린 영혼이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생명이 예기치 않은 영원한 수면에 빠진 단순한 비극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던 가장 정교하고도 소름 끼치는 연극의 서막이었다. 17년이 지나도, 아니 100년이 지나도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그 이름 없는 슬픔의 기록을 이제부터 들여다보려 한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너리째 터널 인근에 위치한 저수지. 인적이 드물고 고요한 이곳은 평소라면 낚시꾼들이나 가끔 발걸음을 멈추는 한적한 장소에 불과했다. 하지만 4월의 어느 늦은 오후, 정적을 깨는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수사기관의 상황실에 접수되었다. 수면 가장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단단히 묶인 기묘한 형태의 자루 하나가 위태롭게 떠올라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 사이렌 소리가 굽이진 산길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고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직감적으로 공기 중에 섞여 있는 불길한 기운을 읽어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 현장을 누비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들의 육감은 결코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현장 보존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의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듯했다. 곧이어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투입되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진 자루는 겉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았다. 검은색 나일론 끈이 자루의 입구를 여러 겹으로 꽁꽁 동여매고 있었고 그 매듭의 형태는 무언가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채증을 진행하며 천천히 매듭을 풀고 내부를 확인하는 순간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형사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 안에는 무거운 벽돌과 돌덩이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무자비한 무게의 중심에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작은 여자아이가 웅크린 채 영원한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폭풍을 피해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아이를 올가맨 도구들은 이 상황이 결코 자연스러운 수면이 아님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강력계 수사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나 찰나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자루, 나일론끈, 그리고 무게를 더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벽돌. 이 세 가지 물증은 수사관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 누군가 아이를 깊은 수면 아래로 영원히 감추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아이의 존재 자체를 세상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다는 것. 프로파일링 관점에서 볼 때 범인은 현장의 지리적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검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냉혹함을 지닌 인물이었다. 벽돌의 무게를 계산하고 매듭을 단단히 묶어 물속으로 밀어넣기까지. 범인의 심박수는 얼마나 평온했을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차가운 아기가 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유류품과 지문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신원이 밝혀졌다. 이제 막 피어나야 할 12살의 소녀. 친구들과 웃으며 거리를 거닐고
학교에서 미래의 꿈을 그려나가야 할 나이였다. 수사팀 사무실의 화이트보드 위에 아이의 이름과 사진이 붙는 순간 강력계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형사들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마주하는 일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의식이다. 특히나 이렇게 작고 힘없는 아이가 누군가의 끔찍한 의도에 의해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을 떠나게 된 사건 앞에서는 아무리 강정을 통제하는 데 익숙한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전방위적인 내사와 주변인 탐문 수사가 즉각 개시되었다. 원한 관계, 학교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수사망의 첫 번째 단계였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의 경우 범인은 피해자의 아주 가까운 반경 안에 존재할 확률이 높다. 수사팀은 아이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하기 위해 통신기지국 기록과 인근 도로의 CCTV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모든 형사가 며칠 밤을 새울 각오로 눈에 불을 켰다. 아이의 작고 차가운 몸을 감싸고 있던 나일론끈의 출처를 찾기 위해 광주 인근의 모든 철물점과 자재상가를 이작듯 뒤지기 시작했다. 저수지의 고요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인양하는 작업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았다. 범인은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존재할 수 없다. 물속에 가라앉은 돌덩이는 아이를 묶어두었지만 동시에 그 돌덩이는 수사관들에게 범인의 흔적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되었다. 아이의 옷가지에 남은 미세한 섬유 조직 하나, 매듭을 묶는 특유의 방식 하나까지 모두가 범인을 향한 무언의 진술이었다. 현장에 남겨진 무언의 목소리를 해석하고 퍼즐자 조각을 맞추어 나가는 수사팀의 숨막히는 추적이 시작되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온 자의 등장에 앞서 사건 발생 초기 수사팀이 겪어야 했던 수많은 가설과 추론의 과정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수지는 고립된 지형이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아이와 무거운 벽돌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따라서 수사팀은 아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진출입로를 통과한 차량의 번호를 추출하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심야 시간에 헤드라이트를 끄고 은밀하게 움직였을 가능성, 혹은 대포차를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통행 기록을 분석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것은 오롯이 수사관들의 집념에 달린 문제였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벽돌의 형태와 재질에 대한 과학수사대의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일반적인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규격과는 미세하게 다른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된 조적용 벽돌이었다. 이는 범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이 벽돌을 구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를 방문했음을 의미했다. 형사들은 이 작은 단서 하나를 쥐고 인근의 자재상과 공사 현장을 샅샅이 탐문하며 발로 뛰는 잠복 주사를 병행했다. 누군가 무거운 돌덩이를 구매해 차 트렁크에 싣는 과정에서 남겼을 법한 미세한 흔적, 혹은 그날의 영수증 한 장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수사팀은 거대한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움직였다. 피해자 주변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심도를 더해갔다. 아이의 가정 환경은 평탄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남겨진 아이의 주소지와 실제 생활하던 곳의 불일치, 그리고 과거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던 복잡한 가족관계 실타래가 조금씩 얽혀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형사들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의 뿌리가 단순히 우연히 마주친 낯선 자의 악의가 아니라 아이의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자라난 어두운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변해버린 비극. 수사관들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진실의 파편들 앞에서 분노를 억누르며 이성을 유지해야 했다.
사건의 전말이 아직 짙은 장막에 가려져 있던 그 시각, 저수지의 물결은 여전히 차갑고 무심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아이를 영원한 침묵 속으로 억지로 떠밀어 넣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수많은 질문표가 허공을 맴돌고 알리바이와 증거들이 충돌하는 거대한 수사의 미로 앞에서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할 준비를 마쳤다. 철저히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해 수사망이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형사들의 예측을 완전히 비엎는 기묘한 변수가 등장하게 된다. 아직 현장 감식 결과가 채 나오기도 전 굳게 닫혀있던 경찰서 강력팀의 문을 열고 누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형사들이 어떤 벽에 부딪혔고 어떻게 진실을 끌어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듣고 싶은 사건 이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수지에서 그 참혹한 흔적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지 불과 3시간 남짓 지났을 무렵이었다. 수사팀이 이제 막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내사 단계에 돌입하여 광범위한 주변 탐문을 준비하려던 찰나, 광주의 한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문이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늦은 저녁, 피로와 긴장감이 교차하며 서류뭉치로 가득 찬 사무실 안으로 31살의 남성 김 씨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언가에 쫓겨 불황에 떠는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 묘하게 차분하고 정돈된 모습이었다. 당직을 서고 있던 담당 형사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주 낮고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면 아래에서 차갑게 식어간 12살 소녀를 영원한 잠에 빠지게 한 장망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토록 찾던 사람이 여기 있다고 자백한 것이다. 확인 결과 김 씨는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였다. 스스로 수갑을 차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범인의 등장에 강력계 사무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즉각적으로 체포 절차가 진행되었고 취조실에 차가운 금속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김 씨와 베테랑 형사의 팽팽한 대면이 시작되었다. 진술 녹화실에 붉은 램프가 켜지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엄숙한 과정 속에서도 김 씨는 반항의 기색 하나 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건의 전말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러웠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모든 끔찍한 비극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 때문이라고 했다. 의붓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과 있었던 일들, 아버지가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선을 심각하게 넘었던 부적절한 행동들을 외부 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했고, 그 순간 극도의 두려움과 당혹감에 사로잡혀 완벽하게 이성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좁고 밀폐된 차 안에서 벌어진 거친 말다툼 끝에 욱하는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아이를 조용히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눈물을 흘리며 연신 자신의 뼈저린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이 모든 진술 과정을 매직미러 너머로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던 프로파일러와 전담 수사팀의 눈빛은 한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인간의 거짓말과 기만을 파헤쳐온 형사들의 배려진 직감은 머릿속에서 강렬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우발적이라는 단어. 범죄자들이 형벌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법정에서 가장 흔하게 꺼내드는 방패막이가 바로 이 우발적이라는 단어다. 김 씨의 태도는 깊은 슬픔이나 통제할 수 없는 패닉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진술 구조는 묘하게 체계적이었고 마치
수차례 거울을 보며 연습을 거친 대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겉으로는 감정의 기복을 충실히 연기하고 있었지만 사건의 치명적인 세부 사항에 도달할 때면 그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차가운 빛을 띠었다. 진정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충동적인 일이라면 사건 직후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혼란스럽고 허술한 흔적을 남겨야만 한다. 그러나 현장이 수사관들에게 묵묵히 들려주는 증거의 목소리들은 그의 주장과 완벽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취조실 책상 위로 묵직한 서류철을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현장 감식 사진들을 하나하나 김 씨의 눈앞에 펼쳐보였다. 수사관은 특유의 무심한 톤으로 그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만약 차 안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감정의 충돌이 범행의 유일한 원인이었다면 어째서 아이를 영원한 침묵 속으로 보내는 데 사용된 그 치명적인 도구들이 사전에 차량 트렁크에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던 것일까? 아이의 작은 몸을 단단히 울가맨 나일론끈, 성인 남성조차 혼자서 한 번에 옮기기 버거울 만큼 무거운 다량의 조정용 벽돌, 그리고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가려버릴 커다란 자루까지. 이것들은 결코 일상적으로 아무런 목적 없이 차에 싣고 다닐 만한 성질의 물건들이 아니었다. 찰나의 순간, 이성을 잃은 사람이 사건 직후에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무게중심을 계산하여 벽돌을 채워넣고 풀리지 않도록 겹겹이 매듭을 묶어 깊은 물속으로 던져넣는 고도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범행 장소인 너릿제 터널 인근의 그 외진 저수지는 단순히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지나칠 만한 동선에 미치어 있지 않았다.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에 따르면 그곳은 인적이 완전히 끊긴 심야 시간을 노려 의도적으로 목적지로 설정하지 않고서는 닿을 수 없는 깊숙하고 은밀한 장소였다. 이는 철저한 계획의 산물이자 피해자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냉혹한 의도의 증거들이었다. 사진 속의 물증들을 마주한 김 씨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 듯 동공이 흔들렸고,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주운 굴러다니는 벽돌들이 트렁크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들어놓았다. 그러나 베테랑 형사의 예리하고 끈질긴 추궁이 계속되자 시계추처럼 일정하던 그의 호흡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시선은 책상 모서리를 겉돌았다. 수사팀은 그가 입 밖으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를 세밀하게 해치하고 모순점을 분석했다. 거짓말의 성벽은 언제나 가장 작은 디테일의 균열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법이다. 범인은 자신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배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불쌍한 이탈자로 포장하려 했지만, 진실의 무게를 견뎌내기에 그의 얄팍한 논리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웠다. 조사의 시간이 길어지고 질문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김 씨가 진술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방어벽을 치는 지점들이 뚜렷하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특정한 시간대, 목적지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에서의 동선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그는 교묘하게 대답의 초점을 흐리거나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모호한 태도로 방어막을 쳤다. 수사관들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 결정적인 사실을 필사적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혼자만의 독단적인 범행이 아니거나 혹은 아직 수사팀이 파악하지 못한 더 거대하고 끔찍한 악의의 조각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상황을 종합한 수사지휘부는 즉각적인 작전 변경과 역할 분담을 지시했다. 취조실 안에서는 철저하게 김 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척하며 그의 경계심을 최대한 늦추는 고도의 심리전이 전개되었다.
범인에게 수사팀이 그의 거짓 눈물과 연기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것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낀 그가 더 많은 빈틈과 단서를 노출하게 만드는 훌륭한 미끼가 되기 때문이다. 형사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조서를 꾸미는 척했지만 취조실 밖의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전야처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강력팀 형사 전원이 투입된 특별 전담반이 밤을 잊은 채 꾸려졌고 그가 자백이라는 명분으로 덮어버리려 했던 가짜 시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짜 추적 수사가 물밑에서 맹렬하게 시작되었다. 경찰서 마당에는 출동을 알리는 수사 차량의 엔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김 씨가 범행 당일 움직였던 타임라인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완벽하게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차량의 궤적은 방황하듯 불규칙하고 엉성해야 했고, 계획된 일이었다면 차량은 마치 정해진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을 것이다. 수사팀은 김 씨 명의의 차량 번호를 방범 시스템에 입력하고 범행 당일 목포에서 광주로 향하는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국도 주변에 방대한 CCTV 영상을 싹쓸이하듯 확보하기 시작했다. 통신사에는 긴급 위치 추적 영장이 야간에 집행되어 김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 기록이 수사팀의 모니터로 실시간 전송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팀은 김 씨의 휴대전화 기기를 압수하여 지워진 통화 기록과 암호화된 메시지 내역을 복구하는 정밀 작업에 돌입했다. 스스로 자백을 선택한 자의 거짓된 여유 뒤에 감춰진 섬뜩한 진실의 민낯을 벗겨내기 위한 거대하고 촘촘한 과학수사의 그물이 쳐지고 있었다. 범인은 선제적인 자백이라는 무기를 쥐고 수사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오만하게 판단했다. 차지 꼬리를 자르고 형량이라는 몸통을 보존하려는 얄팍하고 이기적인 계산이었다. 하지만 그가 취조실에서 마주한 상대는 아주 작은 진술의 모순 하나도 결코 놓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드는 집념의 사냥개들이었다. 저수지의 차가운 뻘밭에 가라앉아 있던 어린아이의 억울함은 이제 수사관들의 뜨거운 분노와 사명감으로 옮겨붙어 거대한 진실의 불꽃을 피워올릴 준비를 마쳤다. 과연 김 씨의 차량은 그날 밤 어떤 궤적을 그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렸을까? 그리고 문이 굳게 닫힌 그 어두운 차 안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주도하에 무슨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형사들의 피말리는 밤샘 추적 끝에 수만 개의 영상 데이터 속에서 마침내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사관들조차 두 눈을 의심하며 경악하게 만든 소름 끼치는 반전이 모니터 화면 속에서 조용히 재생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씨의 기계적이고도 정돈된 자백은 마치 정답이 굵게 적힌 시험지를 수사팀 앞에 보란듯이 들이미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수십 년간 어둠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악의적인 거짓말들을 쫓아온 베테랑 형사들은 너무 쉽게 주어진 정답 이면에 반드시 치명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오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우발적인 행동. 이 얄팍한 방어막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는 오직 그 누구에 편도들지 않는 차갑고 객관적인 기계의 눈이 필요했다. 범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위선적인 변명 대신 빛과 그림자로 진실을 기록하는 CCTV의 흔적만이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력팀 수사관들은 김 씨의 진술을 책상 한 구석으로 밀어둔 채 본격적인 동선 역추적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뛰어들었다. 수사 지휘부의 결단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목포에서 광주로 이어지는 기나긴 고속도로와 굽이진 국도들. 수사팀은 이 거대한 아스팔트 혈관을 따라 설치된 수백 대의 방범용 카메라,
차량 번호 자동 판독기, 그리고 요금소의 톨게이트 통행 기록을 모조리 긁어모으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철저한 교차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밤을 잊은 채 빽빽하게 나열된 모니터 불빛에 의지하여 김씨 명의의 차량이 뿜어낸 궤적을 분초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기 시작했다. 눈이 진물을 듯한 피로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저수지의 차가운 바닥에서 고립된 채 영원한 침묵에 빠져야 했던 12살 아이의 마지막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수사팀은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으로 영상의 프레임 하나하나를 해치해 나갔다. 수천 시간 분량의 영상 데이터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던 중 어느 인적이 드문 국도변에 설치된 저해상도 방범 카메라 영상 하나가 한 베테랑 수사관의 날카로운 시선에 포착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흐릿한 헤드라이트 불빛을 앞세우고 도로를 질주하는 익숙한 번호판의 차량. 수사관은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즉시 영상의 재생을 멈추었다. 화면을 최대치로 확대하자 픽셀들이 뭉개지며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범죄의 윤곽은 뚜렷하게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디지털 포렌식 부서의 지원을 받아 어두운 조도를 끌어올리고 영상 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모니터 주변으로 강력팀 형사들이 숨을 죽인 채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리고 뿌연 화면 속의 픽셀들이 선명한 형태를 갖추는 바로 그 순간 형사들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뻗쳐나갔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김 씨의 옆, 텅 비어 있어야 할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단독으로 모든 일을 벌였다는 김 씨의 자백을 완벽하게 뒤집는 결정적인, 보이지 않는 눈의 증언이었다. 영상 속 조수석에 앉아있는 실루엣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그것은 성인 여성의 형태였다. 더 큰 충격은 그녀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주 작은 생명체의 형상이었다. 수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그 끔찍하고도 차가운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드라이브에 동승한 자는 다름 아닌 12살 피해자의 친모인 39살 유 씨,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13개월 된 갓난아기였다. 이 단 한 장의 흐릿한 사진은 김 씨가 취조실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우발적인 단독 행동이라는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박살내는 완벽한 물증이었다. 찰나의 분노로 이성을 잃고 아이를 영원한 잠으로 밀어넣었다는 자가 어떻게 친모와 갓난아기를 옆에 태우고 그토록 평온하게 어둠 속을 운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 함께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한 피도 눈물도 없는 합작품이었다. 취조실 안에서 홀로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척하며 눈물을 흘리던 김 씨의 연기는 사실 바깥에 있는 진짜 공범을 보호하고 수사망을 교란하기 위한 고도의 기만술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사팀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동승자의 존재가 확인되자 형사들은 차량의 궤적을 더욱 집요하게 역추적하며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의 눈동자들은 또 다른 섬뜩한 진실의 조각을 수사관들 앞에 던져주었다. 차량이 목적지로 향하기 전 목포 시내의 한 외진 공중전화 부스 앞에 멈춰선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누군가 차에서 내려 공중전화의 수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짧은 통화를 시도하는 모습. 경찰의 위치 추적이나 통신 기록 조회를 피하기 위해 개인 휴대전화 대신 공중전화를 선택한 너무나도 주도 면밀하고 계산적인 통신 교란 작전이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그 늦은 밤의 발신 기록은 피해자인 12살 아이의 휴대전화 수신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사관들은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며 참담함에
고개를 떨구었다. 그 통화를 받은 직후 아이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따라 아무런 의심 없이 집을 나섰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나와 익숙한 차량이 뒷좌석의 문을 열고 올라탔을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모니터 너머로 그려졌다. 앞좌석에는 새아버지와 친엄마, 그리고 어린 동생이 타고 있었다. 아이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을 것이다. 자신이 올라탄 그 차량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향하는 편도 여행의 탑승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다. 가족이 함께 탄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도 섬뜩한 단두대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공중전화를 이용해 아이를 밖으로 유인하고 차에 태워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내내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은 두 어른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자신을 버리지 않고 다시 불러주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있었을 12살 소녀를 거울 너머로 바라보며 그들은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침묵을 유지했을까?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모든 통신 기록을 통제하려 했던 그들의 잔혹한 시나리오는 밤을 지새우며 방대한 CCTV 영상을 끈질기게 파헤친 수사관들의 집념 앞에서 결국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완벽하게 이동했다. 혼자서 총대를 메고 사건을 우발적인 비극으로 덮으려 했던 김 씨의 입을 열게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사건의 진짜 핵심이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어야 할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배 아파 낳은 딸에게 끔찍한 편도 티켓을 쥐어준 친모 유 씨를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강력팀 형사들은 조용히 무전기를 들고 긴급 체포조의 출동을 지시했다. 악마의 가면을 쓴 자들을 심판대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진정한 수사의 제이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CCTV에 포착된 서늘한 진실의 조각은 강력팀의 수사 방향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혼자서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며 눈물 연기를 펼치던 김 씨의 입술은 더 이상 수사관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사건의 진짜 기획자 혹은 최소한 이 끔찍한 비극을 묵인하고 동조한 가장 소름 끼치는 공범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지체 없이 피해자의 친모인 39살 유 씨를 향해 긴급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형사들이 거철 들이닥쳤을 때 유 씨는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다는 듯, 혹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 품에 안은 13개월 된 아기를 쓰다듬으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경찰서 조사실로 연행된 유 씨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차가운 철제 책상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는 조사실의 적막한 공기를 갈랐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귀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 기제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유 씨의 진술은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매뉴얼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인 김 씨가 평소에도 통제 불능의 위협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그날 밤 역시 자신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억지로 차에 올랐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항변했다. 남편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고 그저 차량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알 수 없는 상황들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품에 안은 갓난아기를 지키기 위해 숨죽이고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과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미로서의 본능을 방패 삼아 쏟아내는 그녀의 변명은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애처로워 보였다. 하지만 매직미러 너머에서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던 프로파일러의 눈에 비친 유 씨의 태도는 너무나도 자기적이었다. 진정으로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린 사람이라면 사건의 핵심에 다가갈수록 기억이 파편화되거나 심리적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유 씨의 기억은 자신에게 불리한 지점에서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지워져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하고 정교하게 서술되었다. 형사들은 그녀의 거짓 눈물을 미로해주는 대신 차갑고 객관적인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메스를 빼들었다. 엇갈리는 진술의 모순을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완전한 인간의 기억이 아니라 기계에 깊숙이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된 유 씨의 스마트폰은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의 정밀 분석실로 인계되었다. 범인들은 범행 전후로 불리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면 모든 흔적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는 그들이 남긴 죄악의 발자국을 고스란히 껴안고 있다. 수사관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암호화된 기기의 락을 풀고 지워진 데이터베이스의 파편들을 바이트 단위로 복구해 나가는 지루하고도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다. 수많은 코드들이 모니터 위로 쏟아져 내리던 끝에 마침내 깨진 데이터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온전한 형태를 갖추었다. 화면 앞에 앉아있던 분석관은 모니터에 떠오른 기록들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헛숨을 들이켰다. 복구된 데이터가 가리키는 뚜렷한 진실은 유 씨가 그토록 공들여 짜놓은 힘없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단숨에 산산조각냈다. 목포의 한 외진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인 12살 딸에게 걸려갔던 그 치명적인 유인 전화의 발신자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유 씨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조수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었던 수동적인 동승자가 아니었다. 디지털 기지국 기록과 주변 CCTV의 픽셀들을 교차 검증한 결과 차에서 스스로 내려 공중전화 소화기를 들고 딸을 어두운 골목 밖으로 끌어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친모 유 씨 본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아이를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밀어넣은 가장 잔혹한 초대장이었던 것이다. 데이터의 증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딸이 차에 탑승한 직후 어둠 속을 달리는 차량 내부에서 벌어진 좌석 이동의 동선이 진술 분석과 정황 증거를 통해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재구성되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위장한 차가운 철제 밀실 안에서 인면수심의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바꿨다. 앞좌석에 있던 남편 김 씨가 12살 의붓딸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천천히 넘어갔다. 그리고 엄마인 유 씨는 앞좌석에 그대로 남아 자신과 김 씨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난 13개월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운전석 쪽을 지켰다. 좁고 폐쇄된 차 안, 불과 1m도 되지 않는 닿을 듯한 거리. 뒷좌석에서는 김 씨가 아이를 영원한 수면으로 보내기 위한 차갑고 무자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딸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길고 끔찍한 시간 동안 친모 유 씨는 앞좌석에 앉아 갓난아기를 부드럽게 어루며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 남편을 말리지도 비명을 지르지도 차문을 열고 뛰쳐나가 주변에 구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첫째 딸이 세상의 빛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을 등 뒤의 진동과 소리로 온전히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둘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기괴하고도 잔인한 현장 상황은 수십 년 동안 험악한 사건들만 전담해온 강심장의 베테랑 형사들의 정신마저 아득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수사팀의 심장을 진정으로 얼어붙게 만든 가장 끔찍한 증거는 바로 그 다음의 모니터 위로 떠올랐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유 씨의 휴대전화 메모리 깊은 곳에서 복구해낸 단 한 줄의 삭제된 텍스트 메시지였다. 아이를 차가운 저수지 바닥으로 가라앉히기 위한 모든 정리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고 부부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시 어둠 속을 이동하던 바로 그 시각, 유 씨가 조수석에서 자신의 남편이자 끔찍한 짓을 실행한 김 씨를 향해 전송한 메시지 한 통이 화면에 선명하게 복원되었다.
고생했어. 단 4글자. 그 짧고 건조한 문장 안에는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어미로서의 슬픔 혹은 공포 따위는 티끌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귀찮고 성가신 골칫거리를 마침내 치워버린 파트너를 향한 격려이자 어둠의 임무를 무사히 완수한 동업자에게 건네는 섬뜩할 정도로 평온한 수고의 인사였다. 그 4글자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강력팀 사무실에는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팀장의 눈가는 분노와 회한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먹을 꽉 쥔 형사들의 손끝은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인간이기를 완전히 포기한 자들이 벌인 지옥의 연극이었다. 엠마라는 이름의 신성한 의미는 그 차가운 차 안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새로운 가정의 안위만을 지키기 위해 첫째 딸을 철저하게 제물로 바친 괴물만이 남아있었다. 유 씨의 그 악마 같은 가면을 완벽하게 벗겨낸 경찰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물증을 두 손에 쥐었다. 취조실 안에서 여전히 억울한 희생양 행세를 하며 휴지로 눈가를 훔치고 있는 유 씨의 책상 앞으로 복구된 디지털 데이터 보고서와 고생했어 라는 4글자가 굵게 인쇄된 종이가 차갑게 던져졌다. 그 서류를 마주한 순간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유 씨의 눈물이 스위치를 끈 것처럼 기괴하게 멈췄다. 철저한 방어 기제로 뭉쳐있던 그녀의 동공이 극도로 흔들리며 갈 곳을 잃었다. 담당 수사관은 어떤 감정의 동요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유 씨의 모순을 낱낱이 해부하며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도저히 빠져나갈 틈이 없는 명백한 증거와 과학수사의 결과물 앞에서 그토록 애처롭게 공포에 질린 척하던 그녀의 연기는 서서히 그 비열하고 추악한 밑바닥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를 들이밀고 범인의 자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수사팀의 가슴 한편에는 지독한 자괴감이 짙은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범인들의 짐승 같은 민낯을 밝혀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완벽한 덫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은 통쾌한 승리감 대신 끝없는 패배감의 늪에 빠져들었다. 도대체 왜 이 작고 가여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할 엄마의 품에서조차 매몰차게 내쳐져 그 칠흑같이 차가운 저수지 바닥까지 홀로 내몰려야만 했던 것일까? 아이는 정말로 그날 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세상과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던 것인가? 사건의 깊은 심연을 파헤칠수록 수사관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의문들은 수사의 타임라인을 사건 발생 이전의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서서히 돌려놓고 있었다. 행정기관의 서고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누구도 제때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들 속에 아이가 남긴 필사적인 구조 신호들이 숨겨져 있었음을 수사팀은 너무나도 뼈아프게 깨닫기 시작했다. 범인들의 악마 같은 민낯이 과학수사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백일을 하에 드러났지만 강력팀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의 뼈대를 재구성하는 것은 수사관의 숙명이지만 때로는 그 뼈대 안에서 발견되는 진실이 수사관 자신의 가슴을 가장 날카롭게 찔러오는 법이다. 39살 유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된 4글자 고생했어 라는 섬뜩한 메시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비극을 넘어선 끔찍한 인면수심의 결과물임을 증명했다. 하지만 형사들을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다. 도대체 왜 12살의 어린 소녀가 세상의 모든 따뜻함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그 춥고 어두운 저수지 바닥으로 향하는 편도 티켓을 손에 쥐어야만 했는가?
사건의 근원적인 동기를 찾기 위해 수사팀은 아이의 과거 궤적을 쫓는 전면적인 백그라운드 체크에 돌입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먼지 쌓인 서고와 전산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과거의 기록들이 하나둘씩 모니터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들은 숨을 헐떡이며 깊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짧았던 삶은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 갑자기 부서져 내린 것이 아니었다. 비극의 씨앗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아이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과거 기록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의 이혼 후 목포에 위치한 친부의 집에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온전한 보호자의 그늘 아래 있었지만 현실의 집은 아이에게 결코 따뜻한 부금자리가 아니었다. 친부의 집에서 아이는 어른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거친 감정과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받아내야 하는 말없는 샌드백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린 몸에 끊임없이 새겨지던 붉은 멍자국과 깊은 상처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한 창살 없는 감옥이었는지를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숨죽여 울던 12살 소녀는 마침내 살기 위해 스스로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왔다. 그것이 아이가 사회를 향해 보낸 첫 번째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아이는 용기를 내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을 두드렸다. 어른들의 무자비한 손길을 피해 제발 자신을 숨쉬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차가운 사회의 시스템은 아이의 그 절박한 온기를 제대로 품어주지 못했다. 기계적인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 절차는 아이를 보호시설에 머물게 하는 대신 서류상으로 가장 합법적인 보호자인 광주의 친모 유 씨에게로 인계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를 나눈 친엄마의 품이라면 아이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는 얄팍하고 서류적인 판단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목포의 지옥을 등지고 광주라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엄마를 기대하며 아이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낯선 집의 문턱을 넘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피난처라고 믿고 찾아간 그곳은 과거보다 훨씬 더 깊고 캄캄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맹수의 소굴이었다. 광주의 집에서 아이를 맞이한 것은 모성애로 가득 찬 구원자가 아니라 새아버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31살의 김 씨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보호자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금기의 선을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한 가족의 울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렴치하고 끔찍한 행동들이 아이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친부의 물리적인 억압을 피해 도망친 곳에서 아이는 이제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욕망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모든 기괴한 상황 속에서 친모인 유 씨가 철저하게 침묵하고 방관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갓 태어난 아기와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유 씨는 첫째 딸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엄마에게조차 철저하게 버림받은 채 또다시 완벽한 고립의 섬에 갇히고 말았다. 하지만 12살의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도 자신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아이는 살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다.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아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목포에 위치한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의붓아버지 김 씨가 저지른 그 끔찍하고 더러운 비밀들을 낱낱이 진술했다. 진술서의 하얀 종이 위에는
아이가 겪어야 했던 수치심과 극도의 공포가 또박또박 눈물과 함께 새겨졌다. 그것은 아이가 이 거대한 세상과 어른들을 향해 보낸 두 번째이자 마지막 SOS였다. 나를 제발 이 끔찍한 어둠 속에서 꺼내달라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이었다. 수사관들은 진술서를 접수했고 즉각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듯했다. 이 지점에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아이는 안전한 곳으로 격리되고 범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을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장 잔인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지독하게 느리고 기계적인 행정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아이의 마지막 생명줄을 서서히 끊어놓고 있었다. 아이가 신고를 접수한 곳은 목포의 관할서였지만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자 피의자의 거주지는 광주였다. 관할 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건 기록은 우편과 전자결제의 복잡한 미로를 거쳐 광주로 이첩되어야만 했다. 서류가 책상에서 책상으로 넘어가고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고 공식적인 소환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그 무의미한 공백의 시간. 그 며칠간의 기계적인 지연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결정적인 조치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법의 테두리는 멀고 느렸지만 악마의 눈치는 너무나도 빠르고 예민했다.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은밀하게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김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할 것이라 여긴 친모 유씨. 두 사람은 시스템의 허점이 만들어낸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자신들의 치부를 영원히 덮어버릴 가장 끔찍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간절한 두 번째 구조 신호는 역설적으로 범인들에게 아이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만 한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치명적인 방아쇠가 되어버렸다. 증거를 없애고 진술을 무효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술의 주체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들은 아이를 조용히 잠재우기 위해 마트에서 나일론끈을 고르고 공사장에서 무거운 조정용 박도를 주워 트렁크에 실었다. 그리고 친모인 유씨는 직접 공중전화 수화기를 들어 시스템의 보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아이에게 그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독사과 같은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엄마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섰을 때 아이는 드디어 경찰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가 굳게 믿었을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지체한 그 며칠의 시간 동안 아이는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차갑고 어두운 저수지로 향하는 편도 차량에 올라타야만 했다. 이 모든 뼈아픈 과거의 기록과 시스템의 뼈저린 실패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낸 강력팀 수사관들은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한 채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범인들의 잔혹함에 대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동시에 사회의 안망과 법의 테두리를 수호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일원으로서 밀려오는 지독한 부채감과 자괴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우리가 며칠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서류의 전달 속도보다 한 발짝만 더 먼저 아이에게 달려가 그 작은 손을 꽉 잡아주었더라면, 관할이라는 행정적인 경계를 뛰어넘어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더라면, 끝없이 이어지는 만약이라는 가정이 형사들의 가슴을 예리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저수지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무거운 돌덩이보다 서류더미 속에 남겨진 아이의 그 절실했던 목소리가 수사관들의 숨통을 훨씬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책상 위를 비추는 스탠드 불빛만이 복구된 서류들과 증거 사진들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프로파일러는 굳은 표정으로 아이가 겪었을 마지막 순간의 심리 상태를 브리핑했다.
어두운 차 안 뒷좌석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의붓 아버지의 차가운 손길을 느끼며 아이는 필사적으로 앞좌석에 앉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제발 뒤돌아봐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겠지만 엄마는 끝내 고개를 돌려주지 않았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믿었던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마지막 구조의 기회마저 놓쳐버린 채 12살 아이는 그렇게 차갑고 외로운 수면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이 끔찍한 진실의 궤적을 모두 맞춰낸 베테랑 형사들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 어떤 온도조차 느껴지지 않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임무는 이제 단 하나뿐이었다.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짐승 같은 자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가혹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들이 알량한 변명이나 얄팍한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조여진 증거의 덫으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일이었다. 취조실 안에서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는 김 씨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유 씨. 수사팀은 아이가 남긴 마지막 SOS 기록과 그들이 벌인 치밀한 계획의 타임라인, 그리고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든 그들의 악마 같은 행적을 모조리 하나의 서리철로 완성했다. 이제 자비는 없었다. 그토록 완벽한 범죄를 꿈꾸며 자신들의 더러운 손을 씻어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두 악마의 숨통을 끊어버릴 최후의 대면이 준비되고 있었다. 형사들은 차갑게 식은 심장을 안고 무거운 조사실의 문고리를 굳게 쥐었다. 그 문 너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마침내 무너져 내릴 범인들의 모래성이었다. 특별 조사실의 무거운 철문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마치 두 악마의 숨통을 영원히 조이는 서늘한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와도 같았다. 수십 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꿰뚫으러 온 강력계 베테랑 형사들의 손에는 며칠 밤낮을 지새우며 긁어모은 서리철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 한 치의 오차나 변명조차 허용하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짜인 완벽한 증거의 탑이었다. 취조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팽팽하게 당겨진 활슈위 같은 긴장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이제 이 길고 끔찍했던 지옥의 연극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기 위한 최후의 심리전을 준비했다. 먼저 의붓 아버지 김 씨의 취조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두운 밀실 안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감정의 폭발을 운운하며 얄팍한 동정심에 호소하려 애쓰고 있었다. 담당 형사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는 무심하고 건조한 표정으로 첫 번째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그것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김 씨가 광주 인근의 철물점과 자재상가를 방문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해당 상점의 CCTV 캡처 화면이었다. 형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갈랐다. 우발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어떻게 며칠 전부터 미리 아이를 올감해 나일론끈과 무거운 조적용 벽돌들을 치밀하게 구매하여 트렁크에 실어둘 수 있었느냐는 치명적인 추궁이었다. 분노가 며칠 뒤에 폭발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는 기괴한 논리는 그 자체로 이미 완전히 파탄난 상태였다. 김 씨의 동공이 마치 지진을 만난 듯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얄팍한 방어 논리는 이미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자비 없는 공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형사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들을 연이어 그의 눈앞에 쏟아냈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 데이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기록, 그리고 인근 국도의 방범용 CCTV 픽셀들을 완벽하게 교차 검증하여
완성된 동선 지도가 책상 위를 덮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깊고 외진 저수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그어진 너무나도 치밀하고 소름 끼치는 궤적이었다. 이성을 잃은 자의 운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되고 계산된 주행 기록 앞에서 김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이어나가지 못했다. 형사의 서늘한 시선이 그의 거짓된 영혼을 밑바닥까지 발가벗기고 있었다. 동시에 옆방의 취조실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친모 유 씨를 마주한 수사팀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다. 끝까지 남편의 강압에 의한 억울한 희생양 행세를 하며 휴지로 눈가를 훔치던 그녀의 앞에도 서늘하고 객관적인 진실의 거울이 놓였다. 담당 수사관은 어둡고 무거운 목소리로 아이를 밖으로 불러낸 목포의 공중전화 부스 CCTV 영상을 모니터에 띄웠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녀의 뚜렷한 실루엣이 화면에 재생되는 순간 끊임없이 흘러내리던 그녀의 자규적인 눈물이 마법처럼 뚝 멈췄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했던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여행으로 아이를 밀어넣은 가장 잔혹한 초대장이었음을 증명하는 기계의 완벽한 증언 앞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눈물 연기도 통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압도한 프로파일러가 묵직한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서리철의 마지막 잠을 넘겼다. 남편이 두려워서 숨죽이고 있었다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할 디지털 포렌식 부서의 최종 복원 결과물이었다. 사건 직후 모든 끔찍한 정리 작업이 끝나고 어둠 속을 빠져나오던 차 안에서 그녀가 남편 김 씨에게 보낸 단 4글자의 텍스트 메시지. 고생했어. 나는 그 소름 끼치도록 건조하고 차가운 문장이 굵은 글씨로 인쇄된 종이가 유 씨의 코앞에 던져졌다. 이 짧은 문장은 유 씨가 얼굴에 뒤집어 쓰고 있던 힘없는 피해자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는 결정적인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의 기괴한 행동을 두려워하며 묵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동조하고 방조하며 심지어 임무를 완수한 동업자를 격려한 완벽한 기획자의 흉악한 민낯이 백일화에 까발려진 것이다. 자신의 새로운 가정과 갓난아기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첫째 딸을 철저한 제물로 바친 그 이기적이고 끔찍한 욕망 앞에서 형사들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역겨움을 애써 씹어 삼켜야만 했다. 도저히 빠져나갈 바늘구멍조차 보이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짜인 증거의 그물 속에서 두 악마가 그토록 공들여 설계했던 시나리오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더 이상 거짓된 눈물도 시스템의 허점을 찌르려던 얄팍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들은 마침내 굳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 수밖에 없었다. 무겁게 고개를 떨군 채 자신들이 12살 아이를 향해 저지른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계획의 전말을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두 번째 구조 요청이 경찰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신들의 일상이 파괴될 것을 우려해 아이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리기로 결심했다는 끔찍한 동기. 치밀하게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차에 올라탄 아이를 가장 어둡고 차가운 심연 아래로 억지로 밀어넣었다는 그 모든 과정이 범인들의 입술을 통해 서늘하게 확인되었다. 책상 위로 내밀어진 자백 진술 조서 위로 두 악마의 떨리는 지장이 무겁게 찍히며 그들의 기만극은 영원한 막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 단계는 이제 거대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강력팀 형사들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작성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압수물, 그리고 포렌식 결과 보고서들을 하나의 굵은 끈으로 단단하게 결박했다. 이것은 단순한 형사사건의 기록이 아니었다.
한 가여운 생명이 사회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지독한 이기심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희생당한 너무나도 뼈아픈 참극의 증명서였다. 형사들은 두 피의자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격하고 가혹한 혐의들을 빠짐없이 적용하여 검찰 송치 서류를 꾸몄다. 법정에서 행여나 그들의 거짓 반성문에 속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살인의 명백한 고의성과 치밀한 사전 계획성, 그리고 끔찍한 아동학대의 가중처벌 요건들을 서류의 모든 빈틈에 꽉꽉 채워넣었다. 그들에게는 결코 두 번 다시 세상의 빛을 볼 자격이 없음을 수사관들의 날카로운 펜끝이 묵묵히 선언하고 있었다. 마지막 서류철을 덮고 피의자들을 송치 차량에 밀어넣는 수사팀장의 손끝에는 짙은 피로감과 함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먹먹함이 배어 있었다. 악마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빛 쇠고랑이 채워졌고 진실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강력팀 사무실에는 그 어떤 환호성도 울리지 않았다. 텅 빈 책상 위에 놓인 12살 소녀의 앳된 사진만이 수사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범인들을 완벽하게 올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식어버린 저수지 밑바닥에서 끝내 아이의 온기를 되살려내지는 못했다는 뼈아픈 현실이 여전히 형사들의 심장을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철저하게 붕괴된 가해자들의 시나리오 뒤로 이제 진정한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이 끔찍한 비극의 마지막 장막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기 전 경찰의 손을 떠난 이 참혹한 비극의 기록은 곧바로 대한민국 전역을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수사팀이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촘촘하게 엮어낸 수천 장의 증거 서류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들은 두 악마가 얼굴에 뒤집어쓰고 있던 얄팍한 거짓의 가면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찢어발겼다. 12살의 어린 소녀가 어떻게 자신이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그 어두운 저수지 바닥으로 내몰려야 했는지, 그 잔혹한 편도 여행의 끔찍한 전말이 언론의 카메라를 통해 여과 없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경악으로 거리를 달구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세상에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할 친모 유 씨가 앞좌석에 꼿꼿이 앉아 갓난아기를 안고 완벽한 침묵을 지켰다는 사실은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끔찍한 충격이었다. 게다가 모든 어두운 작업이 끝난 직후 범행을 직접 실행한 남편에게 건넨 고생했어 라는 단 4글자의 메시지가 세상에 공개되자 사회 전체는 거대한 슬픔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독한 회의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부모라는 이름의 성역이 어떻게 이토록 기괴하고 참혹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탄식하며 이 짐승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심판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산더미처럼 법원 앞으로 쏟아냈다. 마침내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다. 방청석을 빈틈없이 가득 메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문 낭독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판사는 단호하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이 사건이 단지 한 힘없는 생명의 촛불을 꺼뜨린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것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기댔던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절박한 끈을 교묘하게 끊어버리고 가족이라는 인간 사회의 가장 원초적이고 신성한 신뢰의 근간을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인면수심의 범죄였다.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유인하여 영원한 심연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일부다버지 김 씨에게는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철퇴가 단호하게 내려졌다. 그리고 어미로서의 본분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자신의 친딸을 가장 어두운 사지로 몰아넣는 데 결정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 친모 유 씨에게는
징역 30년이라는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두 사람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푹 떨구었지만 그들의 텅 빈 눈동자 속에는 그 어떤 참회의 눈물도 맺혀있지 않았다. 설령 그들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린다 한들 이미 엎질러진 비극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법은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값에 합당한 가장 가혹한 청구서를 내밀었고 두 악마는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단절된 차가운 콘크리트 감방 안에서 평생토록 자신들의 죄악을 곱씹으며 서서히 늙어가는 편도 여행의 영원한 종착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범인들의 손목에 단단한 수갑이 채워지고 법정의 망치가 통쾌하게 쳐진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이 모든 얽힌 진실의 실타래를 가장 밑바닥부터 파헤쳤던 강력팀 형사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승리의 미소도 번지지 않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종결되었고 가해자들은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텅 빈 수사팀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짙은 무력감과 지독한 회한의 그림자가 무겁게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얻어낸 것은 단지 얄팍한 거짓말을 일삼던 악마들과의 두뇌 싸움에서 이긴 절반의 승리였을 뿐 정작 온몸을 던져서라도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의 작고 소중한 생명은 끝내 지켜내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책감이 형사들의 가슴을 거대한 바위처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부신 과학수사의 발전과 예리한 프로파일링,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집요한 CCTV 추적이 아무리 완벽한 증거의 탑을 촘촘하게 쌓아 올렸다 한들 저수지 밑바닥에서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12살 아이를 다시 따뜻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다. 증거를 복원하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차갑게 꺼져버린 생명의 온기를 다시 복원하는 기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형사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은 술안주 삼아 떠들 수 있는 화려한 무용담이나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니라 경찰 제복을 입고 숨을 쉬는 평생 동안 가슴 한구석에 깊숙이 묻고 살아야 할 지독한 흉터이자 영원한 빚으로 남게 되었다. 경찰 조직 전체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게도 이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피와 눈물이 얼룩진 가장 값비싼 오답노트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먼지 쌓인 서류 다발 속에 남겨져 있던 아이의 마지막 두 번째 구조 신호를 심장 깊은 곳에 뼈저리게 새겨넣었다. 아이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경찰서의 문을 두드렸을 때 관할 구역이라는 기계적인 행정의 경계와 너무나도 느슨했던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골든타임을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위험에 처한 아이의 절박한 목소리와 눈물을 서류상의 기계적인 절차보다 우선하여 즉각적이고도 강제적인 분리조치를 취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이는 그 춥고 외로운 물속으로 무참히 끌려가는 대신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평범한 내일을 꿈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뼈아픈 교훈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안일한 방식과 낡은 보호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을 가장 날카롭게 찌르는 피 묻은 경고장이 되었다. 그날의 비극 이후 아동을 비롯한 힘없는 피해자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하는 경찰의 매뉴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다듬어졌고 시스템의 억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쉴 새 없이 보완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의 밑바탕에는 12살 소녀가 치러야 했던 너무나도 가혹하고 거대한 희생이 핏빛으로 깔려있다는 사실을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매 순간마다 무겁게 되새기고 있다. 2019년 4월 거대한 아기를 조용히 품고 있었던 광주의 그 고요했던 저수지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왔다. 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일렁이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다시 불어오며 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으로 각자의 발걸음을 무심히 재촉한다. 하지만 그 깊고 차가운 물 속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갇혀 있어야 했던 아주 작고 가녀린 영혼의 이름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들을 향해 간절히 내밀었던 그 파들거리는 손길의 온도는 결코 이 세상에서 잊혀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진실을 영원한 수면 아래로 완벽하게 수몰시키려 했던 악마들의 치밀한 연극은 집념어린 수사관들의 손에 의해 결국 산산조각 났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를 향해 던진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으로 묵묵히 맴돌고 있다. 당신의 이웃에, 혹은 당신의 바쁜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아주 가까운 곳에, 아직도 차가운 심연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조용히 구조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또 다른 작은 그림자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뒤돌아봐야만 한다. 차가운 쇠고랑의 물리적인 무게보다 생명을 지켜내는 온기의 무게가 세상 그 무엇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피눈물로 증명해낸 이토록 잔인하고도 슬픈 광주의 수사 기록은 여기서 그 묵직한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 사건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덮이고, 깊고 서늘한 어둠 속으로 씁쓸한 진실의 잔상이 서서히 희미해져 간다.